강력 한파뒤 이번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7cm 눈이 예보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틀째 이어진 북극 한파로 부산 앞바다도 얼어붙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에 참석한 데 이어 내일은 호남을 찾습니다. 오는 주말 검찰 출석을 앞두고 맞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커 조직이 국내 12개 학술기관 홈페이지를 해킹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경기 등 5개 지역 200개 초등학교에서 올 3월부터 저녁 8시까지 돌보미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 서귀포 공해상에서 홍콩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8명이 실종됐고 14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강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8.1도를 기록했고 전국 곳곳에서 사상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 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한파에 어르신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전국의 한파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상황은 김다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이 마치 스케이트장처럼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어선들은 얼음바다에 갇혔습니다.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는 어촌 풍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얼음 두께가 20cm에 이를 정도로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은 밀물의 높이가 높은 사리 시기에 바닷물이 얼어붙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물 많이 들을 때 이 어는 거는 처음이라고. 지가 64살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닷물이 오는 거 현재 처음이에요. 냉동고 한파에 부산 앞바다도 얼어붙었습니다. 바닷가 빙판은 해안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부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신기하지요. 이게 뭐 해마다 어린 게 아니니까. 여기 눈 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철원 임남면이 영하 28.1도로 가장 낮았고 서울 영하 17.3도, 대구 영하 14.2도, 광주 영하 13.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추위에 한랭 질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진천에서 80대 노인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모레인 금요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기록적 추위로 서울의 한강이 얼고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가 터져나갔습니다. 서울의 북쪽인 은평구에서는 수온주가 영하 19.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냉동실이 된 셈이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 취재기자가 실험도 해봤다고 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변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먹만한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종로구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영하 17.3도를 기록했는데 동작구는 영하 19.5도, 은평구는 영하 19.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온은 낮이 되며 영하 6도까지 올랐지만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물을 뿌린 바지가 10분 만에 빳빳하게 얼어붙고 밖에 둔 정수기 물통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즉석라면을 끓여봤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라면을 끓인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모자와 장갑으로 무장했지만 추위를 받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거 얼굴이 너무 추워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목도리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추워요. 서울시에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하루 동안 171건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그제와 어제의 신고 88건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강풍과 눈보라로 여객기 운항이 전면 통제됐던 제주공항은 오늘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약 승객들과 어제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탑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공항이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항공사들은 임시 항공기 41편을 투입해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사 발권 창구마다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바닥에 자리를 잡고 실시간 비행기표를 검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제주도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공항을 찾았습니다. 어제 이제 복귀하는 일정인데 비행기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오늘 8시에 아침에 와서 지금 대기표를 받기 위해서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아침 7시 30분 김포행 비행기를 시작으로 국내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230여 편의 제주발 국내선 외에도 어제 결항된 승객 수송을 위해 항공기 41편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승객을 위해 김포공항의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이 4만 명에 달해 임시 항공편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체편 항공편이 연락이 문자로 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가야 돼서 좀 빠른 편 또 알아보려고 다시 또. 풍랑 경보가 내려져 통제됐던 바닷길도 정상화되면서 제주발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재개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내일은 일단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장동욱 기자 어떻습니까? 오래 서 있었을 텐데 견딜만 합니까? 네, 지금 이곳 기온은 영하 8도 정도입니다. 앞서 오후 2시에도 영하 8도쯤이었으니까 더 추워지지는 않은 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대신 지역별로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눈은 자정을 넘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1에서 5cm,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등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서쪽 지역은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4도를 기록해 출근 시간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눈은 지역에 따라 내일 오후와 저녁까지 이어져 퇴근길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밤 11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400여 명, 장비 1,300여 대를 투입해 대비에 나섭니다. 최대 10cm 적설이 예상되는 경기도도 밤 10시부터 1단계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릴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출퇴근 시간대 전철을 22회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두고 2주 이상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온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출마의 변을 요약하면 자신의 출마로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사실상 김기현 대 안철수의 대결로 압축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있었고 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나 전 의원 불출마 관련한 상세한 뒷얘기도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나경원 전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나 전 의원을 해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당초 출마 의사가 강했지만 설 연휴를 전후로 쏟아진 여론조사에서 3위까지 떨어진 결과들이 나오면서 출마 동력이 떨어진 게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을 놓고 김기현 의원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나 전 대표와 손잡고 화합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출마했다면 당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중 어느 쪽으로 갈지에 쏠리게 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 과정에서 유례없이 많은 뒷얘기를 남겼습니다. 정치란 이런 것이고 당사자인 나 전 의원조차도 상황이 이렇게 될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저희 기자에게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아린 기자. 저는 사실 출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김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왔는데요. 예. 표현은 달랐지만 당권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쳤었기 때문에 저도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어제 오후부터는 기류가 조금 달라져서 불출마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하는 쪽을 예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걸 보면 실제 분위기도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불출마를 확정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봐야 합니까? 연휴 기간 동안 사실 나 전 의원이 전화를 좀 받지 않았는데요. 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인 오늘 오후에야 통화가 됐습니다. 나 전 의원은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고민하다가 아침에 결정을 했고 직접 불출마 기자회견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요 인사들에게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나 전 의원의 측근이 박종희 전 의원의 경우에 지난주에 나 전 의원이 보수의 심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기자회견하고 출마 선언할 거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럼 이건 뭘까요? 네, 그동안 언론에는 출마를 밀어붙일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진통이 컸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도 측근 몇 명과 회의를 했는데 대다수는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예. 소수만 출마를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고 최종적으로는 나 전 의원 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공식적인 불출마 선언은 자세히 들어봤는데 우리 김 기자가 보기에 불출마로 기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봅니까? 윤 대통령과 멀어졌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은 3위까지로 밀렸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은 좀 뚜렷했습니다. 여기에다 제2의 이준석, 유승민이 되지 말라 이런 당원들의 문자 폭탄 여파도 있었고요. 예. 특히 나 전 의원 아버지가 강하게 출마를 말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측근들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의 마찰 이후에 당내에서 고립되면서 함께 선거를 치를 우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판세에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변수는 나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전대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었는데요. 예. 이에 따라 김기현, 안철수 양 캠프는 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면요. 최근 흐름은 다자구도에서 김기현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데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에선 안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끌 적임자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 의원을 더 많이 꼽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당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은 대다수 김기현 의원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조금 실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한다 안 한다 아직 어떤 얘기가 없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유 전 의원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유 전 의원과 가까웠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은 거리를 두는 상황이어서 나 전 의원처럼 같이 전당대회를 뛸 사람을 구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제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의 정면 승부가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느냐, 이게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김아린 기자 수고했습니다. 연휴 내내 외부 일정 없이 검찰 출석에 대비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당내 강경파인 철험회와 오찬 모임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도 방문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당내 새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마포의 한 음식점. 민주당 강경파 모임 철험회와 점심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뜹니다. 변호인은 한 분만 딱 가실까요?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철험회 소속 11명이 모인 오늘 자리였는데 참석 의원들은 야당 탄압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서울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탄압받고 있는데 울트라 검찰공화국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다만 변호인과 둘만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이 대표 뜻을 존중하기로 했는데 당내 일부에선 묵비권 불출석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진술을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같은 결과라면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호들갑을 그만 떨고 비리 의혹이 맞는지 제대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강성파를 만나 용기를 얻는 것, 위로를 받는 것이 이 대표가 말하는 당무인가 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이 축소될 거란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예상 수익이 석 달 만에 4천억 원에서 1,200억 원대로 줄어든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킨 배경을 의심하는 겁니다. 2015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보고서를 보면 검찰이 배임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총 수익을 1,283억 원으로 예상한 성남도시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검찰은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에게 이 문건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3달여 전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예상 수익이 4천억 원 이상이 될 거란 보고를 받았고 수익이 2,700억 원가량 줄게 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적정 수익을 확보하지 않아 배임을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김만배 씨가 지분 절반 배분을 약속하자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하고 액수도 428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돈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이었다는 내용도 담겨 뇌물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사흘 앞두고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100장 안팎의 질문지를 다듬는 등 막바지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미북 협상 전반에 깊이 관여했던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몰랐던 충격적인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는 대목에서부터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있었던 뒷얘기도 충격적입니다. 회고록의 자세한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Everything's great. Everything's great.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our time together too. 장관께서 뭐 네 번째로 나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단 발언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폼페이오가 중국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거라 말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도리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길 원한다며 중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폼페이오는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t's a great day for the world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Thank you both.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는 비화를 공개한 겁니다. 폼페이오는 문 대통령은 회동 참여를 위해 여러 차례 나에게 전화를 했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만남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도 했는데 당시 새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약 4분간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은 수천 개에 달하는 지하 갱도에 다량의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유사한 시설을 만들어 훈련에 들어갔고 시설 일부를 저희에게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윤동빈 기자입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조종하는 소형 로봇이 정찰을 마치자 특수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갱도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갱도 내부가 방사능이나 생화학탄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원들은 배낭에 공기탱크 3개씩 짊어지고 특수 방독면도 착용했습니다. 주한미군 2사단이 어제 사진을 공개한 대량살상 무기 WMD 제거 훈련은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북한 핵실험장을 모방해 만든 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 대량살상 무기 저장시설을 본뜬 훈련장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모습 일부가 공개된 건 모두 처음입니다. 지하 갱도엔 북한 군인들이 생활하는 격실까지 구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미 스트라이커 여단이 처음 순환 배치되면서 WMD 제거 훈련을 위해 파주 무건리 기갑부대 훈련장에 북한 핵시설 갱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스트라이커 여단은 유사시 북한 대량살상 무기 저장시설을 빠르게 제압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We can deploy quickly to any area of operations within the peninsula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이번 훈련엔 국군 화생방 사령부 예하 특임대원과 카투사 대원도 참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중국 해킹그룹이 우리나라 학술기관 홈페이지 12곳을 해킹했습니다. 앞서 이 그룹이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터라 우리도 대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해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해킹이 우리 기관에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부터 박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이 해킹한 한 학술단체 홈페이지입니다.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뜨고 접속이 안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해킹을 당한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을 포함해 12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공격은 샤오칭이라는 이름의 중국 해킹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다음 목표라며 이번에 해킹한 12개의 사이트 주소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내부의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변조 외에는 실제적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킹 조직이 특별한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시에 대한 목적이 좀 컸던 거라면은 요즘 이제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동기가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정부는 추가 해킹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해킹 조직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해킹은 앞서 잠시 짚어드렸듯이 사전에 예고된 해킹이었습니다. 이 설 연휴에는 장관까지 나서서 대비 태세를 점검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해킹 그룹은 현재 2천여 곳의 추가 해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앞선 대응은 뭐가 문제였던 건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은 지난 7일 한국을 상대로 데이터 유출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곽희정 통부는 설 연휴 기간 장관까지 나서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에 돌입했지만 21일 대한건설연구원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2개 기관이 해킹되는 동안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곽희정 통부 관계자는 해킹된 홈페이지들은 소규모의 영세한 곳이라며 취약점을 알렸지만 대응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시점은 근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공공기관이면은 또 국정원이나 교육부 소관일 수도 있고 또 특히 이들 홈페이지는 모두 하나의 서버를 공동으로 이용해 해킹에 더욱 취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자적인 서버를 이용해야 해킹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죠. 독자적으로 쓰게 되면 비용은 늘더라도 이제 공격은 안 당하겠죠. 그거밖에 답은 없어요. 해킹그룹은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 홈페이지 2,000개를 해킹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추가 해킹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는 독자 서버를 구축하는 등 보안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서 22명이 탄 홍콩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이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도 투입돼 구조에 나섰지만 선원 8명이 실종됐고 9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해경이 높은 파도를 헤치며 해상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자연 45도! 익수자 발견! 초속 10m의 강풍 속에서 구명정을 발견했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구명정 내 수색 결과 요 구조자 없음. 홍콩 선적 화물선에 조난 신고가 해경에 들어온 건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사고 화물선은 제주 서귀포 남동쪽 148km 떨어진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난 신고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사고 선박으로부터 배를 포기하겠다는 연락이 온 뒤 교신은 끊어졌습니다. 새벽 3시 7분쯤에는 배가 침몰하면 자동 발송되는 조난 신호가 잡혔습니다. 침몰한 화물선에는 중국과 미얀마 국적 선원 2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해경과 일본 해상청 등이 사고 해역에 급파돼 수색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14명이 구조됐지만 9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된 선원은 모두 일본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 함께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7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이 남성은 끝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계속된 신고에도 경찰이 이 남성을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들이 몰려들어 남성을 뜯어말립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합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은 20m 떨어진 이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 쓰러져 있는데 머리가 저쪽으로 돼 있고 구급차가 와서 다시 이렇게 오니까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과 욕설을 한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와 2달 전 헤어진 피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모두 7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 때마다 경찰에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경고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요청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거는 처벌 불허를 해서 이게 반의사불벌죄라 처벌할 수 없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번 설은 4일 연휴에다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뒤 첫 설이어서 대면 접촉도 이동도 많았는데요. 연휴 뒤에 선물 포장재 등 각종 폐기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올해도 어김없이 쓰레기와의 사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센터.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하루 동안 관할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만 60톤. 인근 아파트에도 미처 치우지 못한 각종 포장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파트 한 동에서 배출된 종이류 쓰레기입니다. 평소엔 마대자루 1개 정도였는데 연휴가 끝난 오늘은 마대자루 3개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딱 피면은 어깨 높이 막 올라오는 게 다 꽉 차. 명절이면 평소보다 30% 이상은 더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골칩니다. 명절에 먹는 게 많잖아요. 반찬 음식에서 그 음식 쓰레기도 2배 나오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재활용도 문제입니다. 재활용이 되는 포장지와 아이스팩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나뒹굽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버린 거 보고서 그냥 비슷하게 버리는 거예요. 조금 분리수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에 과대 포장 제한과 처리 기준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교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돌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요.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가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교실을 경기 등 5개 지역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장시간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학생 안전관리 대책 등 촘촘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건지 신경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경기, 대전, 인천,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학교 선정은 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어디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돌봄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각 교육청은 늘봄학교에서 놀이체험 활동, 인공지능과 코딩 특기 적성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교원들이 아니라 돌봄교사와 방과후 강사들이 운영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많이 덜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만 일부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맡는 점을 감안해 5개 시도교육청에 지방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청년 세대의 농어촌 탈출 현상이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에 사는 청년도 빠르게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이들에게 수도권을 찾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산의 한 벤처 기업입니다. 지역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지만 최근엔 청년 지원자가 없어 큰 고민입니다. 연봉 5천만 원에 여러 복지 혜택을 내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년 인력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해보면은 20, 30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한 40, 50대. 지방 거점 대학을 다니고 있는 강유경 씨도 직장은 서울에서 구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지방엔 거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아무래도 서울권 가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티오 같은 것도 확실히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산이 좀 많진 않은 편이니까. 이곳 부산을 포함해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광역시 4곳에는 매출 상위 전국 100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 가운데 91곳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가지려면 그래도 서울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직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병원 등 주거 인프라도 지방 탈출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뮤지컬을 본다더라던가 밤늦은 시간에 카페를 간다거나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지방에서는 아예 기회조차 없으니까. 실제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순유출수도 4년 만에 36%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금처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법 정도로는
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혁신도시 중에 이제 진짜 지역의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을 창출하는 쪽을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엑소더스의 확산은 지역 상권이나 경제 기반까지 흔들면서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매매 예약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간 임대에서 10년 거주 후에 분양 전환 때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거는 예약금인데요. 한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가 계약서에 없던 매매 예약금 3억 원을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황당한 건 이뿐이 아닙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대형 전광판을 단 트럭이 멈춰서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A건설은 매매 예약금 3억에 달하는 돈을 언제 누구에게 고지했는지 제대로 밝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이 벌이는 이른바 트럭 시위입니다. 이들은 10년간 임대로 살면 우선 분양이 될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건설사 측이 내후년 입주 시 3억 원가량의 매매 예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임차하고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이 있구나 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이 계약을 하게 됐던 것이죠. 매매 예약금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없고. 건설사 측은 예약금과 관련해 수차례 구두로 고지했다고 반박합니다.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는데 계약서에 안 남겼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간다라는 계약을 맺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구두 고지는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민간 임대의 매매 예약금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도 나중에 이뤄져 위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국토부는 민간 임대는 의무 준수 이외의 항목엔 개입이 어렵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계획을 불씨 삼아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고 관련해서 UAE 쪽 고위 관계자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순방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48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경제 성과를 이끌어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업사원 1호 못지않게 2, 3, 4, 5 영업사원으로서 앞으로 기업인 여러분들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 이번에 맺어진 양해각서는 정부 16건, 민간 32건으로 원전을 통해 다져온 협력관계를 청정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 침체된 경기에 활로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30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직접 주요 사안들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 전략회의와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UAE 고위급 인사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대부분 업종의 영업시간은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은행 점포들은 여전히 1시간 단축 영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시간을 다시 늘리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그게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요즘 은행 일 보기 힘들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재작년부터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2021년 7월부터는 30분 늦게 열고 30분 일찍 닫아서 1시간 줄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예전 시간에 익숙해서 허탕을 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1년 반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건데 노조가 반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지난 2021년 합의한 대로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리는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노조 측은 당시에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면서 이 문 닫는 시간은 다시 4시로 하더라도 개점 시간 오전 9시 30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이 30분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노조 측은 주 4.5일제나 유연근무제 같은 다른 논의는 빼둔 채 사측이 영업시간 복귀만 서두른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고객 불편이 커진 건 영업시간이 줄어서 그런 것보다는 은행들이 점포 수를 많이 줄인 탓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예, 은행 점포도 많이 줄긴 했죠.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연스럽게 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점포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해마다 300개 이상의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점포 폐쇄도 얘기를 하고 근무시간 유연화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시간도 줄고 점포도 없어지고 고객들 특히 아직은 비대면 거래가 익숙치 못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불편해진 건 사실이군요. 맞습니다. 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돼 있긴 하지만 이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분들도 있고 통장 개설이나 대출 같이 여전히 대면 업무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 은행이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28%는 영업점이나 콜센터 이용 시간이 적어서 불만이라고 했고 또 은행 지점과 직원 수가 줄어서 불편하다는 응답도 22%였습니다. 예. 마스크 해제와 함께 은행 영업시간도 원상 복귀하고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노사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지 소비자를 볼모로 영업시간을 담보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노사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사측, 그러니까 은행 측은 공문을 보내서 30일부터는 정상 영업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 소비자가 외면하면 은행도 없는 것인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소비자 입장에서 노사가 다 생각해 줬으면 좋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독일도 최신 주력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그동안 탱크 지원을 꺼려온 독일 정부가 급선회한다는 이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던 미국의 탱크 투입 소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55톤의 독일 탱크 레오파르트 2. 유럽의 주력 탱크로 유지 보수가 편해 우크라이나가 줄곧 요청해온 무기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비판 여론 탓에 그동안 지원을 망설여왔습니다. Is against this war, and they don't want that Germany goes too deep into this war. 결국 독일 정부가 레오파르트 2를 지원합니다. Da, wo das möglich ist und gewollt ist, überhaupt gar keine Frage. Da stehen wir nicht im Weg. Wir selbst können das aber naturgemäß erst machen, wenn unsere Entscheidung zum Umgang mit den Leopard-Panzern. 훔쩍 않던 독일이 마음을 바꾼 건 미국의 에이브럼스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러시아의 기존 전차를 압도하는 미국의 주력 탱크입니다. 운용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독일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That doesn't mean that the Ukrainians can't learn it. It just means that we have to factor all that stuff in with any system that we're going to potentially provide to them. 노르웨이 등 다른 서방 국가도 무기 지원을 잇따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방어에 주력했던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지원받아 공세로 전환하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입 맥주를 시작으로 소주와 양주까지 술값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술 한잔, 또 퇴근길 술 한잔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 곳에 가득 진열된 수입 맥주. 대개 500ml 한 캔에 3,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수입 맥주 1위인 하이네켄이 다음 달 10일부터 전 제품 가격을 최대 10%까지 인상할 예정이고 다른 주류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위 업체가 오르면 대부분 같이 오르긴 하거든요. 수입 원가도 오르지만 내부적으로도 수입하고 와서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
국산 맥주와 소주도 가격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소주병 가격이 기존 180원에서 220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주류업계가 세금이 오를 때마다 출고가를 올려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에 소주랑 맥주를 많이 먹는 편인데 4캔 10,000원에서 지금 11,000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오른다고 하면은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고물가 현상이 세계적 문제인 만큼 양주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조니워커와 발렌타인 등 양주 가격이 10% 넘게 오른 데 이어 맥켈란 등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이 지긋한 배우가 과거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역이나 특수 분장도 필요 없는 바로 이 기술 덕분인데요.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 30대를 연기하기 위해 60대 최민식의 한 분장은 검은 가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인공지능, 즉 AI를 이용한 디에이징 기술입니다. 30대 후반에 연기했던 서울의 달이나 아니면은 그 쉬리 그리고 해피엔드 같은 그때 초창기의 작품들을 가지고 그거를 AI에서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 젊은 최민식의 얼굴을 만들어냈고요. AI가 만들어준 30대 최민식의 배우 고유의 특성만 보완해주면 됩니다. 3D로 얼굴을 풀 스캐닝해 일일이 수작업했던 과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아꼈습니다. 올해 개봉 예정인 인디애나 존스 5의 80대 해리슨 포드도 이 디에이징 기술 덕분에 40년이나 젊어졌고 국내에서 선보인 한 보험회사의 실제 같은 가상의 20대 윤여정도 AI의 산물입니다. 이 기술은 목소리에도 적용됩니다. 성별, 다양한 연령대의 음색을 학습한 AI가 최적의 목소리를 찾아내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톤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뭐 발을 또박또박하게 한다던가 젊은 시절의 이런 패기 있는 느낌들을 잘 구현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디에이징 혁명으로 과거와 미래 여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Saddam Hussein had called me a serpent, and I had a snake pin, so I thought it'd be kind of fun to wear it.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다양한 브로치로 메시지를 전하는 브로치 외교를 구사했습니다. 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달았던 큼직한 성조기 브로치입니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던 김정일에 맞서 적과의 만남을 상징했죠. 그는 머리카락을 한껏 부풀리고 굽 높은 구두를 신은 김정일의 키가 자기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영화를 열흘마다 챙겨보고 아카데미 수상작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는 말도 전했죠. 그는 김정일이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훌륭한 대화 상대였으며 대단히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정에 미군이 기여한다며 주한미군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 놀라웠다고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은밀하게 평양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주한미군 발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얼핏 혼돈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이중 전략은 고려 연방제 통일론의 이 3대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내세운 자주는 미군 철수를 포함한 외세 배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내세워 미국과 소통할 때마다 대미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면 중국의 위협을 막아주는 미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브라이트와 달리 폼페이오는 피에 굶주린 두꺼비같이 거친 표현으로 김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1인치도 양보하지 않더라는 야유도 곁들였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직접 전화해 3자 회담을 요구했다는 뒷얘기가 눈길을 붙듭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어서 거절했다고 했죠. 문 대통령의 참여 요구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점잖게 쓰긴 했지만 동맹국으로부터 골칫거리 취급을 당한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까지 해거리고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 위원장이 최근 딸을 그듭 탄도미사일 발사장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고두고 낯뜨거운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을 위한 우정이었나 였습니다. 어제 오늘 엄청난 한파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많은 눈 소식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내일 중으로 그치겠습니다. 눈의 양은 지역차가 크겠는데요. 경기 서부와 경북 북부,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0cm 이상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 한파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충청 이남 일부 지역은 눈이 며칠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